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파트너들이 수도권이랑 영남권에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대전은 자주 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좀 낯설기도 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짧게 하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해서 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있었고요.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하다가 어떤 저한테 그게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뭐 그만한 일이 없다고, 체육교사가 최고 좋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 학교에 계셨지만 저는 그게 안정적이기만 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체육교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 체육교사 그만두냐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정말 부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1년만 더 고민을 해보라고. 지금 그만두면 다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발 1년만 더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좀 과감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이자 스폰서이신 윤영도 스폰서님과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사업 시작하면서 가게가 좀 확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게를 한 개 하고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 좋은 일을 그만뒀냐고 얘기했는데, 가게가 2개, 3개, 4개, 경남 진주에서 제 가게가 9개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왜 학교 선생 그만뒀냐는 말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확장되다가 제가 한 1년 한 3개월 전에 이 시크릿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사업을 잘 하다가 왜 다단계를 하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루비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왜 그거 하냐고 하는 사람은 주위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게 어떤 제 능력보다는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나중에 들으실 하우투 강의 같은 강의는 어떤 방법론적에 대한 강의지만, Y 시크릿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선택에 어떤 중요한 기점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게 좀 잘못된 선택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좀 겁을 먹고 시작했던 건 맞지만, 그 2가지 선택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크릿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내 능력이나 내 인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를 이끌어주신 스폰서들 말 듣고 그대로 따라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1박 세미나 때 제가 이야기를 몇 개 준비했는데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른 얘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워너 브라더스라는 영화 제작사인데, 이렇게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워너 브라더스사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1,400만 달러만 지원해 줄 수 있겠다. 1,400만 달러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지원을 해달라, 300만 달러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1,700만 달러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워너브라더스사는 그거를 끝끝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20세기 폭스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20세기 폭스사에서는 그럼 우리는 300만 달러 더 투자를 하겠다. 네가 그 위대한 영화에 1,7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제 20세기 폭스사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를 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개봉 일주일 만에 그 1,700만 달러의 매출이 올라와 버린 거고요. 결국에는 영화 총 수익이 10억 달러까지 흥행을 하게 됩니다. 워너브라더스사 입장에서는 300만 달러를 아끼다가 엄청 큰 걸 놓친 거잖아요. 소탐대실한 거거든요. 이 영화가 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네. 이 영화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였어요. 네. 워너브라더스사는 300만 달러의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이렇게 큰 걸 놓치기도 하거든요. 사장님들도
우리가 정말 이 200만 원 때문에 너무 큰 걸 놓치지 않을까. 손바닥 없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PPT가 배경이 흰색인데 바뀌네요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와인 시크릿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와인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왓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은 그 중에서 왜 시크릿이어야 하는가? 이 세 개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눠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수정하고 있을까? 네. 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로소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라지는 직업들 중에 많은 직업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회계사, 약사, 취생사, 요리사 이런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20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향후 30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있지만 이런 이점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요. 향후 5년간 사무행정직에서 화이트 칼라들도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광물업 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금융업 또한 숫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기가 수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00년에 골드만삭스라는 주식 트레이딩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무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6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대체가 됐고요. 지금 600명 중에 2명만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은 AI 로봇으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로 전문직의 일자리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로봇에 밀려 최대 8억 명 실직된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 좀 직장인들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현실이 이렇다면 자영업은 좀 어떨까요? 자영업은 괜찮을까요? 자영업 또한 위기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년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87.9%라고 하거든요. 87.9%면 거의 10명 중 9명이에요. 실제로 장사하는 제 친구들도 10명 중 9명이 다 몇 년 안에 손을 다 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눈물의 점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가게를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요, 실상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점주들이요,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익이 더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적어서 적자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버텨내질 못하고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들이 음식점 절반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직원도 해고되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제 주위에 저는 장사 경력이 얼마 안 되지만 20년, 30년 장사하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이런 말씀 요즘에 다 해요. IMF 때 보고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고. 지금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이 없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거제 조선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조선소가 많이 위험해지면서 많이 그만두고 나오고, 그리고 장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문을 닫고, 근데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재취직이라든지 자영업을 재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희망 같은 것도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불과 몇 년 전도 아니고 올해 초만 해도요, 200만 원으로 이거 하나 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200만 원이면 코인 사야 될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으로 코인 산다는 얘기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재기나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주위 친구들한테 다단계 하자면 다단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며칠 몇 달 지나면요, 그 친구가 뭔가를 하고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증가는 계속적으로 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하게 부정하고 배척하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흐름에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어요. 처음에 뭘 느꼈냐면요. 먼저 하셨던 분이 저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신문 배달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자기를 따라오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데 주택가가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오른쪽 커버에서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집에 무슨 신문 이런 거였는데 그걸 외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주택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너무 많은데 또 신문 종류가 7개였거든요. 신문이 저는 동아일보 가면 동아일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스포츠 동아, 매일경제, 국민일보 여러 가지 어린이 동아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종류의 신문을 오토바이 하나에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틀리지 않고 그걸 넣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당시 했던 일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대단해 보였어요. 너무 저 사람들 너무 똑똑한 것 같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일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미용실 같은 데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항상 스포츠 신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관공서는 항상 이제 동아일보가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 같은 곳엔 국민일보.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집 대문만 봐도 저 집이 무슨 신문을 보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주택 중에서 진주에 있는 주택은 차고가 거의 없거든요. 그 중에서 차고가 있는 집이 딱 4집이 있었습니다. 그 4집의 특징은요, 동아일보 말고도 경제신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경제신문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 4집 중에서 2집은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막 트리도 꾸미고 축구공도 있고 막 자전거도 있는 애기들이 있는 집 2집은요, 어린이 동아라는 어린이 신문까지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그때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진짜. 저 사람들이 경제신문을 많이 봐서 돈을 많이 번 건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냥 경제신문을 보는 건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저 사람들은 참 경제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제 주위에도요, 돈 좀 더 벌고 싶다.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친구들도 그냥 포장마차 앉아서 신세 한탄은 하지만 아침에 경제신문을 구독하거나 경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친구들은 다단계 하면 안 된다던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자기가 다시 어떤 재테크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했고요. 워렌 버핏도 빌 클린턴도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망치는 직종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뜨고 있는 직종이고 미래 유망 직종으로서 대학교의 전문과정까지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계속 옛날처럼 새마을운동 시대처럼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성실히 일하고 노동을 하면요, 그만큼의 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노동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걸 준비해야 됐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사업이랑 인테리어 건축 사업까지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빨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면요, 제 인생이 이제 진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꿈은 소유하는 거였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를 확장을 했고요. 제가 건축을 배우면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랑 건축업을 하면서 뭔가 저도 제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상상하는 어떤 소유는 그냥 너무나도 좋은 거였어요. 흔히 TV에서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보다 더 좋은 건물주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본 건물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주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막 발전하면서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새로운 건물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건물주들이 아까 그 자영업 폐업률 보셨죠? 자영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은 내가 샀는데 장사할 사람들이 임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대출을 내서 건물을 사는데 임대를 못 받고 임대는 그냥 그 대출빚만 갚아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게가 있던 건물주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나 권리금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보증금 내놔라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건물주들이 이제는 갑질이 아니라 제발 좀 있어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심지어 진주에서는 어떤 부부가 식당으로 돈을 잘 버는 부부가 건물 잘못 샀다가 그 독촉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것까지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에 시달리게 됐어요. 분명히 내 꿈은 저거였는데 그러니까 내 어떤 희망이 없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점에 가서 책만 봐도요 소유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가 왔다고.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세계 호텔 중에서 100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호텔이 힐튼 호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 한 칸도 사지 않고 힐튼 호텔의 자산 가치를 몇 년 만에 뛰어넘은 회사가 에어비앤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보다 택시 한 대도 가지지 않고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게 카카오 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령이 바뀌거나 또 차가 전기차로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변화에 이 회사들은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대응이 모든 것이 리스크로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카오 택시는요. 자는 사람, 재우는 사람, 타는 사람, 태우는 사람을 소개시키고 연결시켜주고 접속시켰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큰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처럼 무점포를 가지고 소자본으로 무엇인가를 연결하고 접속하는 일,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네트워크망을 접속하는 일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하지만 저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건 책으로 봤는데 이거랑 다단계랑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플랫폼 비즈니스가 같은 위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예전에는요, 이게 쟁점을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뭔가 들어왔는데 이 다단계라는 것이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쟁점이 제일 크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2세대에서는요, 90년대에서는 이게 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정말 합법적인 일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일인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세대에서는요,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걸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저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진짜 8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과거와는 달리 네트워크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예를 보면요, 이사의 어떤 한 제품인데 이게 백화점에서는 15만 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제조 단가가 1,700원이고요. 그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팅 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걸 듣고 되게 붕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6,300원짜리를 15만 원 주고 샀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잘못되거나 사기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서 파느냐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제품도 백화점보다 면세점이 싸다는 건 아실 거고요. 면세점보다 또 해외 직구 가격이 다르다는 건 아세요.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 유통 과정에서 채널을 하나 더 다른 유통을 바로 할 수 있는 채널을 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삼성화재에서도 삼성 애니카가 있고요,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라고 해서 중간에 단계를 끼지 않고 바로 유통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도요, 시크릿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채널을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회사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싼 값에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백화점보다 면세점보다 직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비를 하는 것까지는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는데 그걸 돈으로 준다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안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게 주는데도 돈까지 주면 도대체 누가 남느냐, 혹은
그러면 결국에는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돈 핏빨아서 돈 뺏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면 홍보비에서 환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SK2라는 화장품은요 탕웨이라든지 임수정, 김희애 이런 모델들, 배우들을 써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찍죠. 이 광고비를 저희한테 이제 환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방법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광고를 하다가 거기 광고가 리스크가 되는데 그 리스크가 뭐 때문에 이러냐면 그건 다 소비의 어떤 소비자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 광고를 하고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게 그냥 좋은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좀 더 스마트해지고 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라는 게 성행을 했었어요. 블로그라는 게 성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파워블로그 그리고 블로그들을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블로그들이 먹어보지도 않은 채 돈만 받고 맛집을 올리기도 하고요. 너무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블로그를 신뢰하지 않는다요. 저는 대전을 잘 모르거든요. 이 동네를 거의 처음 와봤는데 제가 이 동네에 와서 맛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마케팅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1위가 어떤 이런 TV 광고라든지 블로그가 아니라 지인의 추천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회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것들이 리스크가 되고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지금 생겨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예전에는 이마트 광고인데 신세계에서 요즘엔 이마트 광고 안 하죠. SSG, SSG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장에 좀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백화점보다 면세점보다 해외직구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물건을 사는 게 조금 더 싸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한테 백화점 사는 걸 똑같은 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폰만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반값에 저희 집까지 온다고 하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이까지는 다 알아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물건을 사면 더 싸다고 얘기하면요 그걸 믿지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요 지금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들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사는 게 다른 잘못돼 사는 게 아니라 유통 경로를 줄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를 하는 게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현명한 소비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통 말고도 하지 않는 줄이는 게 광고비를 줄이죠. 이 광고비를 여러 어떤 유명 모델들을 발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쓰고 또 광고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냐면요. 제가 많이 팔면 많이 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린 사람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100명한테 얘기하거나 혹은 그 중에 누군가는 화장품은 잘 모르겠지만 돈 벌고 싶어서 200명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300명이 다 또 홍보한 것 같은 효과를 저한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아셨다면요. 그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고르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재테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것이다.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조건은 어떨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조건은요, 회사가 먼저 괜찮아야겠죠. 회사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보상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제품이랑 보상은 다음 차시에 좋은 강사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저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모티와 아이작이라는 이 두 형제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형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5년도에
사해 바다의 생명력을 담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창업을 한 거예요.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시작이 됐었고요. 바뀌어서 이렇게 60여 개의 제품을 가지고 600여 개 40여 개국의 600여 개의 전문 매장에 이렇게 유통을 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백화점, 면세점 전문 매장 유통을 하다가 채널을 하나 더 오픈을 한 거예요. 2011년도부터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의 채널을 하나 확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지사가 열리고 이렇게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이렇게 오픈이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합법적인지는요, 금방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의무를 이야기한 법률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조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단위가 크고 좀 더 안정적인 조합이라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이렇게 조합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인지는요, 이렇게 기업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좀 소비자 소비자 보호를 하는 기업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 평가 기관들에서 시크릿이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업이 커지면서 그것들이 곧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로 나타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좀 커지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리큐를 만드는 애경이라든지 우리가 초록말을 만드는 대상, 그리고 예지민이라는 생리대를 만드는 웨이크로, 이런 회사들과 체결을 해서 시크릿에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신제품들이 또 많이 나왔죠. 아이언플라워에서 이렇게 상하 목장에서 나온 두유라든지 이런 여러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시크릿에 체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크릿으로 어떤 다른 제품들도 이제 살 수 있는 마켓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대우 세탁기라든지 쿠크밥솥, 네스프레소, 고프로 혹은 소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오디오, 이런 꽃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엊그제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쿠크밥솥이 인터넷 최저가가 28만 원대인데 이 하이퍼마켓에서는 22만 원대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오픈을 하고 4년 만에 매출 1,000억을 돌파하면서 업계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업계 6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고소득자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럼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업을 할 때도 그랬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좋은 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식당을 오픈을 하느냐, 혹은 이 부동산, 이 주식을 언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저를 가입시킨 스폰서들이 돈을 버는 거 보면서 지금 좀 늦지 않았느냐, 지금 해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봤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무조건 먼저 한다고 선점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땅도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도 너무 황무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저기 아파트가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살 거다 하면요, 못 살 것 같은 땅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든지 한 5년 정도 그런 어떤 기간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 수많은 회사들이 그 5년 정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문을 닫거나 이렇게 폐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이 5년간의 어떤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뭔가 기반이 다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1년 전에 5년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스폰서도 믿고 시작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는 몇 년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이 정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10년 뒤에도 이런 모멘텀 성장기가 있고 지금 가장 선점의 기회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시크릿은 또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점의 기회가 있습니다. 타사 A사, N사, H사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31번째, N사 같은 경우는 26번째, H사는 29번째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거의 다 이렇게 진출을 한 후에 한국이 후발주자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은 전 세계 3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하위의 타국가의 사업자들이 많이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 불법 합쳐서 한 2,5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예, 이 중에서 합법적인 회사, 직판이라든지 특판의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든지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합법적인 회사들은 12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밖에 안 되죠. 이 중에서요 매출이 1,000억 넘고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는 6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6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사, AT사, N사, H사, U사입니다. 이 회사들 그리고 6위가 시크릿이에요. 근데 이 6개 중에서 소비시장이 열려서 포화 상태가 아닌 선점인 회사, 그것도 그냥 선점이 아니라 글로벌 선점인 회사는 시크릿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선택을 망설이시나요? 선택해놓고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왜 모르시죠? 이 기회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저는요 돈이라는 것은 조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몇십만 원이 되고 월급이 몇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만 사면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면 이것이 최고의 대안이 아닐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지금이 우리나라의 되게 큰 불황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 속에 정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인들이 그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알리바바 대표인 마인의 말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고 애정을 갖는 것에는 신경을 끄세요. 모두가 동의한다면 거기엔 기회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신중히 고민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꼭 꿈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저도 꿈을 믿는 사장님들과 필드에서 함께 뛰는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